네, 134회 기출문제 총평하고 문제풀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험 바로 끝나고 유튜브에도 제가 올렸지만 다들 시험을 보셨지만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문제 수준이 좀 평이했다, 쉬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강의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자, 거기에 따른 또 합격생들이 얼마나 배출을 하려는 건지 그거는 또 미지수인 부분인 거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발표 전까지는 또 공부를 계속 이제는 또 시작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차 시험만 합격하셨다고 최종 합격되는 게 아니라 2차 시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2차나 1차나 공부 준비하시는 거는 동일한 거라, 네, 이제는 오늘부터 다시 채찍을 좀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전회차에 출제됐던 부분들이 출제는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 바로 전 시험에 출제됐던 부분들도 또 출제되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두드러졌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최종적인 문제 풀이 내용까지, 자료까지 제가 이제 드릴 테니 돌아가셔서 다음 주 이제 토공사 시작하기 전에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34회 보셨던 답안을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복기 답안을 작성하시는 게 제가 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134회 때 출제됐던 문제들의 또 다수가 135회 또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134회는 크게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없어서 거기에 이제 관련되는 문제는 없었고, 35회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4회는 마찬가지 이제 하절기다 보니까 예측했던 대로 하절기 관련된 문제들이 또 다수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전히 35회 대비 전략도 이제 동일하겠지만, 워낙 이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건설 환경 자체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건축 시공기술사라는 부분은 또 시험에 어떤 출제가 되는 범위들의 영역들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동일한 추세다. 자, 거기에 따라서 총론 쪽의 출제 비중들은 지속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34회 보면 지금 보면 이제 PC 쪽, 초고층 쪽의 이제 문제는 출제가 안 됐어요. 자, 이제 이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35회에는 출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확률이 좀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지금 건설 환경에서 가장 큰 트렌드인 4차 산업혁명 기술, 다시 말하자면 스마트 건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OSC죠. 옵사이트 컨스트럭션. 네, 이쪽에 관련된 문제가 134회 때는 이제 출제가 안 됐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마찬가지 안전 관련된 문제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두 문제에서 한 세 문제 정도 계속 또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은 동일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용어, 서술, 아시는 것처럼 계속 우리가 그간 강의 때 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쓰고 싶은 걸 쓰는 게 아닌 상세화된 출제위원들이 구체적인 어떤 질문에 대한 답안 작성이 필요로 한 부분은 동일하게 134회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강의 들으셨던 기술사님들은 느끼셨겠지만 제가 사전에 드린 출제 예상 문제, 그리고 이번 강의부터 이제 새롭게 좀 집중적으로 진행됐던 이제 가이드맵 교재, 그리고 강의 내용에서 다수 좀 출제가 돼서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지금 134회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의 총평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칠판에도 적어놨지만 내년 지금 135회 시험이 한 1월 말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1월 한 5개월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돼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개강하지만 또 종강은 앞으로 이제 10주 후. 자, 그러고 나면 내년 첫 시험까지 2사이클을 수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기회라는 겁니다. 제가 늘 이제 이따 오리엔테이션에도 강의하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 기준 했을 때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합격할 수 있는 미니멈의 기준이 400시간 이상의 공부 시간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거꾸로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역산하면 최소한 한 3개월 정도 기간이고, 그게 아까 다시 주차로 정리하자면 10주 강의 듣고 한 1, 2주 정도 텀이 있고 그 마지막 주 정도 시험, 네,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날씨도 덥고 뭐 이제 휴가들은 다 다녀오셨나 모르지만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우리 추석 연휴도 다가오지만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셔야 된다. 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134회 분석한 것처럼 자, 여전히 지금 출제에 대한 기준은 동일하다. 관연도 문제 기준이다.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전혀 이제 새로운 문제의 어떤 출제라는 부분의 비중들은 상당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공부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보신 것처럼 자, 내년 이제 첫 시험은 동절기인 거죠. 1월 말 정도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도 예측 가능한 거 한중 콘크리트는 100% 나온다고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간 보면 동결융에 대한 부분, 뭐 동결지수 이런 것들은 또 안 나왔어요. 나올 가능성도 또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집안이 얼었다 녹았다 하다 보면 하절기의 어떤 지하수위 상승 때문에 치마도 생기지만 마찬가지 또 동절기, 해빙기, 네, 치마라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관연도 문제 중심. 그리고 시험 보신 기술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편의상 토공이다, 지정이다, 철콘이다, 뭐 이렇게 가지만, 실질적인 시험에서는 해당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토공사에 강의 들었을 때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토공사 내용만 작성하시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번 강의 때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됐던 가이드맵 장판지, 기준 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 주요 개념들의 구조와 틀, 자, 그 다음에 이 개념이 타공정의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는지, 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단편적인 지식을 암기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그 틀들과 개념들을 이해를 하셔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번 출제할 때도 지금 가이드가 되고 지침이 되는 것처럼 건축기술 지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또 주요 내용들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차 출제됐던 게 반복 출제되지만 그래봤자 뭐 한 2문제, 3문제 이 정도지. 다시 말씀드리면 자, 중요한 어떤 내용들인데 최근 전해차 그 이전에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 기출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대비를 하시면 되고, 자, 물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오늘까지 해서 저녁 때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135회 출제 예상 문제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번 강의도 해당되는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더 집중도 있게 강의를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굳이 고민 안 하시고 제가 드리는 부분대로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또 강조드리면 오늘 제가 상세 풀이 내용까지 참조하셔서 134회 기출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일주일 안에 복귀 답안을 한번 작성을 하시라.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4회 때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 또 일부 문제들은 135회에 또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늘 개강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어떤 전체적인 공정 파트별로의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는 전략은 자, 철근 콘크리트 부분의 문제 출제 비중이 여전히 그래도 많다. 근데 이쪽 부분은 보면 대부분의 공부하시는 기술사님들, 실질적인 시공 경험이 없으신 기술사님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내용들이 이해가 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이번 시험이 쉬워서 누구나 다 작성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합격자는 누가 나오겠습니까? 고득점 차별화로 해서 해당 문제에 맞게 깊이 있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철근 콘크리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략을 특히나 일반적인 내용을 넘어서 고득점으로 갈 수 있고 차별화 갈 수 있는, 특히나 이쪽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과 타수험생들과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셔야 된다. 자, 그러면 고득점 차별화가 뭐냐? 결론적인 추상적인 내용의 무슨 관리 철저가 아니라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시로 드리는 것처럼 자, 이어치기 부분이다 그러면 KCS에 나와 있는 얘기처럼 요철면을 둔다. 근데 그 요철면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는 거죠. 6mm 이상. 자, 이런 것들이 고득점 차별화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강의 때 제가 실제 현장에서 실시공에서 이루어지는 트렌드, 그 다음에 현행의 최종적인 어떤 법규, 그 다음에 KCS 국토부의 어떤 지침의 기준들을 여러분들의 답안으로 가져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점점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건설 환경 자체가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고 프로젝트들도 이제 대형화가 되고 복합화가 돼가고 있죠.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험 문제에 나오는 우리가 어떤 건설 현장은 어디냐? 택지개발지구 매립지에서 공사하는 게 아닌 도심지에서 근접 시공이 이루어지고 지하 같은 경우는 지하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이 되는 굴착 깊이 한 20m 이상이 되는 지하 한 4층에서 5층, 그리고 층수로는 지상적으로는 한 30층 이상 아니면 뭐 초고층. 자, 이런 개념들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그런 공사들은 어떤 공법입니까?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는 얘기죠. 철골로 가야 되는 거고 커튼홀로 가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OSC로 가다 보니 PC라는 공법들 안 되면 뭐 모듈라죠. 자, 그리고 우리가 200m가 넘고 지상 50층 이상 넘는 것들이 초고층이에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지금 화재가 났잖아요. 부천에서.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회적인 이슈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 또 동절기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화재에 대한 문제가 또 출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건축 쪽에서는 어느 쪽 화재일까? 초고층 건물에 대한 이제 화재가 어떻게 이제 확산이 될 거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 현재 법규에도 다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철골 쪽 보면 내화 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건물의 상층부의 층수가 얼마 되고 면적이 얼마 돼서 대피하기 위해서 1시간이냐, 2시간이냐, 3시간이냐. 자, 이런 쪽으로 해서 철골, PC, 커튼홀, 초고층, 총론 쪽 문제의 비중이 증가가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이쪽 부분의 특성들은 시공 쪽에 또 오래 계신 기술사님들도 이 공정들을 경험 못 해보신 기술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쪽의 부분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공을 했을 때 아셔야 되는 현장의 실무적인 내용들을 제가 또 전달을 드릴 거고 강의를 듣고 나면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공을 해본 것 같은 그런 수준까지 제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좀 집중도 있는 대비가 좀 필요로 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내년 시험까지 지금처럼 사회적인 또 이슈가 어떤 것들이 발생할지를 저도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좀 예의주시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실제 현장에서 실무를 보시든 사회에서 어떤 발생하는 저런 이슈들도 기술사라는 시각으로 보시라는 거죠. 자, 저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뭐지? 그럼 대책이 뭐지? 예를 들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아, 이제 여름철이 되면 뭐 빙가리 쪽 뭐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기술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건설 특히 사회적인 이슈 연계해서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보면 이제 국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보면 이제 탄소 배출 감소, 친환경 쪽, 네, 이런 부분도 또 이제 이번 시험들의 비중들이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고 이러다 보니 계속 법규가 개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또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건설, OSC, 그리고 국가건설 기준센터의 이제 뭐 표준 시방, 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말씀드리면 출제 빈도가 총론 쪽 기준에서 높아지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자, 답안을 썼지만 나는 다 했어. 근데 왜 불합격이지? 자, 이거에 대한 키가 이거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로 가셔야지 60점 이상의 합격점의 답안을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물론 관련되는 내용들을 다 강의를 통해서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나와 있고 가이드맵 교재에도 있는 것처럼 자,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의 그 요소 기술들에 대한 특징들이 뭐고 그것들을 어떤 활용하기 위해서 문제점, 대안은 뭔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각종 친환경에 대한 인증들에 대한 항목들을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공무행정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대표적인 인허가 절차,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건설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매니지먼트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스킬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시방, KCS, 특히나 개정에 대한 내용들과 이게 개정 전인지 현행 기준은 지금 뭔지 그 내용들을 아까 제가 이어치기 할 때 어떤 요철에 대한 6mm 기준, 자, 그게 다 KCS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시고, 물론 해당되는 내용으로 제가 강의에 반영을 드리지만 자, 여러분들도 수시로 국토부 홈페이지 국가건설 기준센터 자, 이런 데 회원 가입을 하시고 주요 정책 자료, 발표 자료들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물론 이 자리에 참석 안 하셨지만 지금 직강과 동강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제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초대되셔서 서로 또 각각 뭐 여러 지금 분야에서 계시니까 시공사에 계시는 분들, 또 관에 계시는 분들, CM 쪽 하시는 분들, 네, 그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들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전히 안전 관련된 문제는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좀 보시고요. 자, 요번에 시스템 비계 나왔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돌면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이드를 해 드릴 테니 시간이 되시는 우리 기술사님들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또 인터넷 조회하면 공단에서 만화처럼 해가지고 이해하기 좋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참조로 해서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서브노트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해서 주요 개념들, 뭐 시스템 비계, 시스템 동발이, 뭐 낙하물 방지망, 뭐 이런 내용들은 간략하게 한 번만 정리해 놓으시고 그림과 함께 그것만 반복적으로 보시면 여기에 대한 대비가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항상 제가 강의 때 늘 강조드리지만 자, 용어와 논술이 별개가 아니다. 자, 모든 논술도 그러고 마찬가지 기반은 용어다. 용어가 우선은 1차다. 자, 논술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에 대한 특정 용어가 있잖아요. CIP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아니 CIP를 안 해보고 내가 CIP를 모르면 논술 문제를 답안을 작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용어라는 부분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자, 문제 나오면 답안지 한 장에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대제목 2번은 해당 용어의 어떤 뭐 절차, 아니면 목적, 뭐 시공 순서의 어떤 도해나 좀 그래픽하게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설정하기 나르지만 시공 관련된 공법이면 뭐 적용하거나 시공할 때 유의사항. 자, 그게 보면 논술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에 50% 정도가 용어 쪽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논술 시험은 어때요? 뭐 CIP 공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가 아닙니다. CIP 공법의 뭐 설계시,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아니면 CIP 공법을 적용했을 때 여기에 적용되는 적합한 차수공법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질문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준비하신 용어 쪽에 어떤 그런 액세서리처럼 준비를 하셔서 접목을 하시면 그게 바로 용어에 대한, 논술에 대한 대비인 거다. 자, 그래서 용어를 좀 더 집중적으로 제가 강의 때 리딩을 해드리겠다. 자, 그리고 용어와 이제 논술의 차이점은 매번 강조드리지만 논술 문제는 해당 출제위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한 부분만 답을 하시라.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두 가지 질문이 나오면 바로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문제의 대제목으로 가져가서 거기다가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개념들을 스토리텔링을 하듯이 적어 놓으셔야지 높은 점수를 받는 부분이다. 자, 근데 용어라는 부분은 첫째 정의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만 자, 대제목 2번을 뭘로 갈지, 그죠? 대제목 3번을 뭘로 갈지, 아니면 대제목을 4번까지 가져갈지.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대제목에 대한 설정이 중요하다. 어떤 내용을 내가 설명할 거다에 대한 내용이 이 문제에 적합하게 가야지 고득점을 받는 거지.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마찬가지 대제목에 잡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주 2회 제가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별도의 강의 이후에 여러분들 좀 트레이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뭐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논술 쪽이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지 말고 질문에 맞도록 대제목을 설정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개념들을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설명을 좀 하시는 부분이 바로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다시 또 정리하자면 고득점 차별화. 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각종 법령, KCS의 최신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반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답안지의 내용들을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모모 관리, 모모 철저가 아니라 구체적인, 그죠? 정량적인 수치화해서 간결하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엔 실제 현장의 실질적인 내용들을 그림, 네, 이런 것들 도표로 해서 적용을 해주시는 부분이 바로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35회 이런 방향성으로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풀입니다. 우선은 1교시.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지금 보고 오신 기술사님도 계실 테고, 아직 안 보신 기술사님도 계실 텐데, 거기에 제가 이제 법례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빨간색 이제 적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지난 강의 드리기 전에 제가 공유 드렸던 자, 요거는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강의 때 요거는 중요한 개념이고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했던 내용이라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가 콘크리트 펌프 압송 시 막힘 현상이었잖아요. 자,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폐색.